자,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것은 이카루스의 비상과 추락입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의 문제는요, 많은 예술가 그리고 학자들, 조각가들 그리고 심리학자,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 모든 인간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이 이 두 가지 현상입니다. 비상과 추락이에요. 그러면 교황에 우리가 돈을 벌고 리더가 될 텐데 나는 리더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전부 리더가 되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셀프 리더예요. 자기는 자기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끌고 가는 이 셀프 리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의 말만 지금까지 남의 인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다면은 이제 내 자신 이 주체적 결정에 의해서 내 자신을 끌고 가야 되니까 전부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실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카루스의 비상과 추락입니다. 이제 자, 이카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스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옛날 고대 고시국가 시대에 크레타 섬에 미노스 왕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기술자입니다. 공예의 기술자가 공예와 조각과 뭘 만드는 건축의 기술자가 크레타 섬에 와서 하도 기술이 좋으니까 미노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이달로스라는 이 기술자는 궁녀와의 사이에 카이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두 신인의 계문을 낳은 미노스 왕비 88. 이 미노스 왕이 된 것은요, 일반적으로 부왕이 아들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아들들 간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미노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미노스가 왕이 되기 전 왕자 시절에 포세이돈 들어보셨죠? 바다의 신, 지진의 신, 말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은 우리 동양에서 생각하는 귀신이라든가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형상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즉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약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인성을 부여해서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 포세이돈은요 항상 요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삼지창이 뭘 의미하냐면 비, 구름, 바람입니다. 비, 구름, 바람. 근데 어르신들 우리 단군 신화에 우리 단군 왕검이 신단수에 내려올 때 세 사람의 신하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비, 구름, 바람이에요. 운사, 우사, 풍사.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 사람들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왜 구름이 없다가 느닷없이 나타나는지, 조용하다가 바람은 왜 부는지 굉장히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신앙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해서 미노스가 포세이돈 당신이 나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긴 황소를 하나 보내주면 포세이돈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미노스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왕이 될 거다. 포세이돈은 그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크레타 국민들은 미노스가 포세이돈의 지지를 받고 있네. 그래서 미노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그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반납하기로 했어요. 반납하기로 했는데 미노스가 왕이 되고 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졌어. 이 황소가 너무 잘생겼거든. 그래서 뒤로 꼽을 쳐놓고 못생긴 황소를 갖다 줬어요.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 중간에 배달 사고 내는 놈 많죠. 뇌물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똑같아요. 분명히 주라고 줬는데 저놈은 못 받았다고 그러거든. 요놈이 가로챈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잘생긴 황소는 꼽을 쳐놓고 못생긴 황소를 반납하니까 포세이돈이 그래도 신인데 이 자식 봐라. 이놈 새끼를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하고 벌을 줍니다.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냐 하면은 미노스 왕의 왕비 파시파에가 그 황소에게 반하는 벌을 줘요. 홀딱 반해버려. 그냥 왕비가 황소를 보고 그래가지고 저 황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바로 포세이돈의 지금 이 마법을 건 거야. 근데 파시파의 왕비의 눈에는 황소가 자기 연인으로 보이지만 황소 눈에는 그 뭘로 보여?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황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다이달로스, 조각을 기가 막히게 하는 다이달로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암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나무로. 겉으로 보기는 완전히 암소야. 그래서 그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 암소 속에 파시파의 왕비가 들어가서 그 황소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미노타우로스라는 아들이에요. 자, 요게 암소입니다. 지금 암소를, 요게 파시파의 왕비예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림입니다. 이게 다이달로스입니다. 이렇게 줘요. 자, 근데 미노타우로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비가 황소하고 관계를 해서 낳았으니까 머리는 황소이고 밑에는 사람이에요. 요걸 파시파의 왕비가 어려서 길렀는데 점점 갈수록 포악해져. 그래서 미노스 왕이 다이돌로스에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미로. 이게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미로입니다. 라비린토스. 자, 파시파의 왕비고 미노타우로스입니다. 머리는 황소이고 몸은 사람이에요. 요걸 낳은 거예요, 지금. 어려서 이렇게 길렀는데 점점 포악해져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라비린토스, 즉 미로에다 가다 버립니다. 여기 가두면 못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다이달로스가 만들어 줍니다. 여기 가다 버렸어요. 자, 그런데 미노스 왕이 그 당시 아테네에서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죠. 자기 아들이 아테네 체육 경기를 갔다가 거기서 피살당해 버려. 그래서 미노스 왕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아테네에서는 평화의 조건으로 미노타우로스에게 9년에 한 번씩 총각 7명, 처녀 7명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놈이 잡아먹죠, 이제. 근데 2번까지 그렇게 보내다가 3번째 보낼 때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납니다. 아테네의 왕자입니다. 테세우스가 제물로 위장을 해가지고 크레타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꼭 말썽을 피우는 게 공주야. 꼭 공주야. 미노스 왕의 크레타, 미노스 왕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금방 홀딱 반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수 있는 칼과 자기가 짠 붉은 실을 줍니다. 붉은 실은 왜 필요하겠어요? 미로기 때문에 들어갈 때 몸에 묻고 들어가서 나올 때 그 줄을 따라 나오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테세우스고 소고 몸 여기죠. 테세우스가 미로에 들어가서 라비린토스에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척살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조각과 그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미노타우로스를 척살하고 테세우스는 실을 따라서 나와서 아리아드네 공주와 그 다음에 희생물들을 데리고 크레타 섬을 탈출합니다. 자, 그런데 크레타 섬을 탈출하는데 중간에 낙소스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리아드네 공주가 잠자고 있을 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아리아드네를 그냥 두고 가라고 계시를 해서 잠자고 있는 통에 테세우스 왕자는 그냥 떠나버려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낙소스 섬에 자주 들리는 요게 누구냐면 디오니소스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예요. 바카스. 요게 와서 디오니소스가 보니까 이 아리아드네 공주가 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이때 요 디오니소스가 결혼 선물로 왕관을 주는데 아리아드네 공주가 죽고 나서 그 왕관이 아리아드네 공주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에 별자리가 별 그려놨죠. 이게 아리아드네 별자리입니다. 북쪽 왕관자리. 자, 현대적 모던 버전 아테나 여신입니다. 이게 이지스 방패입니다. 방패. 이게 오스트리아, 이게 의사당 같은데요. 오스트리아 국기가 보이니까 이게 아테나 여신상입니다. 왜 여기다 세워놨냐면요. 이게 지혜와 전쟁과 기술의 여신입니다. 근데 지혜와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전쟁은요, 지혜가 없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에요. 여기다 나라를 수호하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테나가 나오니까
요게 아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 개념입니다. 아테나고 요 헤라입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입니다. 요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로는 비너스가 됩니다.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고 요건 트로이 왕자 둘째 왕자 파리스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됐냐면 서베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의 몸을 검사하고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고 이러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파리스 왕자가 이게 아테나보다는 아프로디테가 더 이쁘니까 여기다 사과를 줍니다. 사과는 사랑의 의미죠. 하트. 그러니까 아테나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저놈한테 주나 저년한테 주나 이러고 지금 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미노스 왕이 그 자초지종을 다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왕비가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소대가리의 사람 이 아들 괴물을 낳은 것은 다이달로스라는 놈이 암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인 이카루스를 바로 라비린토스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어요? 그놈은 이것을 나중에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자기 재주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걸 다이달로스 컴플렉스입니다. 자기가 만든 미로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로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거 많죠. 길로또 만든 놈이 지가 목 잘라 죽고, 중국에 보면 지가 법 만들어 가지고 지가 그 법에 죽고 그런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장점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갇혀버렸어요. 이카루스하고 그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궁에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서는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었지만은 어디로 나가는 구멍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로 솟아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늘로 날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게 크레타 섬이니까 그 배를 전부 다 왕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로 솟아서 날아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다이달로스고 이게 이카루스예요. 아들 이카루스, 다이달로스. 다이달로스는 하늘에서 섬이니까 새들이 날아다니겠죠. 이 라비린토스 미로 위로 떨어지는 날개를 수년간 수집해서 날개를 만듭니다. 날개 깃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카루스고 다이달로스입니다. 나는 연습을 지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라비린토스에서 비상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음 여기 날아가죠. 그런데 다이달로스가 자기 아들 이카루스에게 누차 경고를 했어요. 너무 높게 날지 말라. 왜냐하면 날개를 뭘로 붙였냐면 밀랍으로 붙였어요. 왁스, 밀랍으로 붙였기 때문에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는다. 너무 높이 날지 말라. 바다 밑에 너무 낮게도 날지 말라. 너무 낮으면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서 날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높이로 계속 날아가라. 이렇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카루스는 하늘로 비상을 하니까 아이고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계속 올라가서 태양가까지 올라가 버리죠. 자, 그래서 날개가 녹아서 떨어집니다. 이게 이카루스의 추락이에요. 떨어지죠. 이카루스의 추락이에요. 자, 이카루스의 비상과 추락은요,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화가, 예술가들의 또 시인이라든가 소설가, 희곡의 주제가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에요. 날개를 달면 한없이 올라가고자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처박혀요. 네. 이게 아주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카루스의 추락인데 이카루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여. 그렇죠? 안 보이는데 잘 보면 보여요. 여기요. 여기 팔만 하나 보이네. 여기 팔. 머리도 없고 팔만 하나. 나중에 자세히 보면 이쪽에 발도 두 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밥 깔고 있죠. 밥 깔고 있는데 이 자식이 빠져 죽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양치고 있는데 이놈이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지는데 니꺼 놈이 빠져 죽고 말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더 한심한 사람은, 아니 한심한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은 옆에 낚시질하고 있는데 여기 빠져 죽는데 낚시에만 관심이 없지 아무 관심이 없어. 빠져 죽는데.
다시 말하면요, 인간이 자기 능력 이상으로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리다가 추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새끼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우리 그 꼴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무 태양 가까이 올라가다가 왁스로 붙인 날개야. 진짜 지 날개가 아닌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자, 이카루스의 날개의 의미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다 제가 이 권장하려고 하는 것은요, 미궁, 라비린토스, 다시 말하면 빈곤, 나올 수 없는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걸어 나오지 못합니다. 뛰어 올라야 돼요. 날라야 돼요. 비상해야 된다고. 비상. 날라서 플라이트. 날라야 돼요. 날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평생 뼈 빠지게 집에서 일하시고 구멍가게 하시고 취직해서 뭐하고 방판하시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빈곤에서 탈출하셨습니까? 그렇게 탈출 못해요. 날아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할 때는요, 심리학자들이 어떤 동경, 호기심, 꿈, 도전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앉아 뛰어오르라. 그러나 과욕은 금물이라는 걸 또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튀어오르되 그게 왁스로 붙인 날개니까 너무 태양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 바닥으로 날지도 말라. 그것은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바다에 빠진다. 그 얘기거든. 이게 뭡니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중용우도입니다. 중용우도. 자, 바로 이카루스 컴플렉스, 다이다로스 컴플렉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치솟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카루스 컴플렉스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현상의 안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안 돼. 이게 이카루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이다로스 컴플렉스는 자기가 가진 기술, 자기가 가진 장점 때문에 자기가 미궁에 빠지는 거. 이걸 다이다로스 컴플렉스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서울대학 나왔거든.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장점이 자기가 가진 서울대학을 나왔다 또는 내가 고관 대작이었다, 그 장점이 자기를 붙들고 미로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 이게 다이다로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동양의 과유불급하고 똑같습니다.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유자가 같을 유자예요.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공이 물었어요. 사여 상야 숙현. 사는요, 자장의 이름이 사입니다. 요거 상은 자하. 둘 다 아주 뛰어난 제자인데, 자장하고 자하는 누가 낫습니까? 누가 현명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 자공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나친 놈이 더 현명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no, 과유불급 이렇게 딱 해요.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한 것은 똑같다.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중용지도, 중용의 도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애터미 사업에서도 과유불급이 진리다. 다시 말하면 너무 지나쳐도,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직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꼼수를 쓰게 돼요. 꼼수를 써가지고 나중에 추락을 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지금도 헤매는 사람이 있어. 그거 하다가. 그러나 또 미치지 못한 거, 아까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컴퓨터만 들어봐고 동그라미만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중용지도, 자기 있는 힘껏 뛰는데 얼마를 뛰어야 되냐는 거야. 다음. 자, 스트레치 목표. 요건 G2에 잭 웰치라고 하는 탁월한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G2가 한창 막 몰락 또는 어떤 현상 유지하고 있을 때 G2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사람이 잭 웰치 회장입니다. 이 양반이 목표를 정할 때 스트레치 목표, 스트레치 고울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그거 힘껏 노력 안 해도 달성되니까 창의성도 안 나오고 일도 열심히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백날에도 안 되니까 처음부터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실제로 경영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가 좋으냐? 잭 웰치는 스트레치 목표. 스트레칭은 뭐 스트레칭 하는 거야.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해서 닿는 목표. 이건 닫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뻗고 이거 올리면 닫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재결치는 그것이 자기가 통상적으로 열심히 일했을 때보다 20 내지 30% 많은 목표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달성했을 때 쾌감이 있어요. 너무 높이 잡아놓으면 달성 못하면 실망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게 100일 판매사 작전, 1000일 1000만 원 작전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1000일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일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재수가 굉장히 좋았다고 뭐 생각합시다. 재수 없는 놈은 비행기 타고 가다 뱀에 물린다고 저번에 그 기사 보니까 그랬더라고. 어떤 놈이 비행기에 악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놈은 악어가 보따리를 풀고 나와가지고 비행기에서 악어한테 물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벌써 운은 있으니까 이제 자기 노력입니다. 운은 움직인다고. 원래 운자가 움직일 운자입니다. 그렇죠? 운자가 움직일 운자니까 운은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운은 움직여서 나한테 온다 그런 말이에요. 주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은 가만히 있는데 오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서서 홍시가 떨어져라 하고 떨어지는 게 똑같아요. 홍시가 있으면 올라가서 따먹으면 되는데 왜 그 입 벌리고 앉아 누워있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용의 문제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용의 덕과 행복. 양반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용의 덕을 지키는 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충동과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에 따른 행동. 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용기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용기.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덕목이에요. 용기, 카리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용기가 부족하면 비겁이 된다. 용기는 만용과 비겁의 중용을 지킬 때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전략이 지나치면 인색이 되고 전략이 부족하면 낭비가 된다. 그러므로 전략은 중용을 지켰을 때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죠? 행복해진다. 긍지가 있어요. 긍지는 좋은 것으로, 프라이드죠. 긍지는 좋은 것인데 긍지가 지나치면 자만이 되고, 그렇죠? 긍지가 부족하면 굴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중용, 제비야법.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용을 실천했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날마다 중용의 덕을 실천을 해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데 중용의 덕을 행할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게 중용의 도예요. 서양에서 말하는. 그 동양에서 말하는 거 비슷하죠. 자, 그래서 중용의 덕과 사회는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에서 돌을 닦고 혼자 사는데 그놈이 오줌을 아무거나 싸건 나무에다 주먹질을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 세상하고. 그러므로 중용은 사회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렇죠? 왜?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당시 사회라는 게 도시국가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용의 덕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 조직은 어떤 특정인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용의 덕이에요.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라파엘
미켈란젤로 라파엘 아시죠? 르네상스 최고 작품의 작품 중에 하나로 꼽는 작품인데 아직 저는 못 봤어요. 바티칸 궁전 벽화로 있답니다. 여기에 지금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은요 플라톤의 학교입니다. 이 학당을 아카데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 그럼 대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어오고 있고 여기에 그 당시에 아테네의 현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거지처럼 자빠져 있는 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 통 속에 살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분에게 디오게네스 철학자에게 뭔가 배우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통 속에 사니까 깡통 몸장 독광 속에 산다고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에서 내가 당신에게 해줄 게 뭐요? 그랬더니 좀 비켜달라고 그랬죠. 지금 햇빛을 쬐고 있는데 당신이 가리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디오게네스는 역시 자빠져 있죠. 자빠져 있죠. 여기 지금 대머리로 뭔가 열심히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은 유크리트입니다. 기하학 원론선 유크리트고. 근데 이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좀 철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을 모르는 놈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게. 다시 말하면 수학과 철학은 하나다. 그런 말이거든 지금. 그런데 요 그림을 확대한 요거예요. 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지금 희미하게 나오는데요. 플라톤의 손가락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형이상학, 이데아.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쓴 책입니다. 철학책인데요. 이걸 어떻게 들고 있어요? 수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도록 수직으로 들고 있어요. 라파엘의 그림이에요. 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손은 어디 있어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행복,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하고 있죠. 자기가 쓴 윤리학이라는 책을 수평으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 플라톤은 근본적인 진리, 이데아, 형이상학. 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로 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인데 22살의 왕이 돼서 32살에 죽었습니다. 10년간 한 일은 전쟁밖에 없어요. 인도에 갔다 오다 말라리아 걸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처음부터 왕자 시대는 개망난이었답니다. 자기 기분 나쁜 놈 다 찔러 죽이고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서 부왕인 필립 왕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의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가르쳐요? 전략을 가르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일리아드 시를 가르쳤어요. 거기서 고대 영웅들이 어떤 인품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시는 어떤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유명하죠. 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거기서 사람이 돼서 세계 최고의 전략가가 되어버리는 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호가호이. 이것은 이제 서양으로 갔으니까 동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여우가 호랑이의 이세를 빌린다 그 말이에요. 어르신들 아시죠? 호가호이한다. 자식 호가호이한다. 요건 전국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그 초나라, 전국시대는 나라가 다 망하고 7개가 남는데 초나라에 소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재상이 소해율이라는 재상인데 어느 날 소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북방 6개국이 소해율을 무서워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 재상이거든요. 다른 신하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데 강일 또는 강을이라고 하는 신하가 나타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뭐냐면 강일은 항상 헐뜯는 놈이 있죠.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본 놈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남 잘 때는 꼴 못 보는 놈은 지 잘 되는 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 잘 때는 꼴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거 못 보여줘. 그러니까 나무 잘 되는 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해율이 그렇지 않습니다. 강을이 안 그래도 평소에 소해율이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서 저 새끼를 헐뜯어야 할 시기가 언제 헐뜯을꼬 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해율을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소해율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대왕과 대왕의 100만 대군을 무서워합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에
호랑이는 백수의 왕으로 모든 짐승을 잡아먹는데 어느 날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하는 말이, 나는 천재께서, 천재는 하느님이죠, 천재께서 백수의 우두머리로 내려보냈는데 얼마 전에 당신이 나를 잡아먹으면 천재의 명을 어긴 것으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쉽게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 당신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당신이 내 뒤에 바짝 따라오라.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자마자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니까 정말 보자마자 다 도망가요. 근데 사실은 짐승들이 보고 도망간 건 뒤에 호랑이 때문에 도망가서. 근데 여우가 보세요, 나를 보자마자 도망가잖아요. 둔한 호랑이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 이게 호가호의예요. 그러니까 호가호의는 어떤 권력자의 권력을 빙자해서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요놈 보고 놀래 도망가는데 저 보고 놀래 도망갔다고 지금 이렇게 요거예요. 이렇게 다 도망가면 이놈 보고 도망가는 건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의 빌붙어서 자기의 이권과 돈을 챙기는 사람을 호가호위한다, 이렇게 나쁜 뜻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렇듯이 다른 원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원천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권력의 원천이 어디냐? 내가 똑똑해서 돈 벌고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파워를 발휘할 수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리더들이 있고 중간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들을 뜻대로 부립니다. 권력은요, 원래 학문 용어로 꼭 정치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은 뭘 권력이라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대방이 못하게 하는 능력, 이걸 권력이라고 그래요. 리더는 그 능력 가지고 있죠. 집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왜? 아들이 뭐 하려고 하면 하지 마 임마. 그거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요, 권력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요 뒤에 요 사람이 존재하니까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권력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요 사람은 뭐 권투 선수도 아니고 레슬링 선수도 아니고 권력이 어디서 나올까? 왜 이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고 리더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요 사람 말 들을 사람 한 놈도 없어요. 내가 확인해 봤어. 말 들을 거라니까 안 듣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말 듣겠냔 말이에요. 안 들어요. 네가 뭔데? 왜? 권력의 원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런 권력,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 고객 때문에 그래요. 고객들이 이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고 줄줄이 도미노처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여기를 교란시키면 돼요. 이게 물건 형편없어, 새끼들 아주 비양심적인 놈들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무너지면요, 그대로 무너져요. 자,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회사가 영속적으로 존재를 해서 유산 상속을 해주고 이렇게 가려면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고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이게 기반이 돼야 돼요. 요 사람들은요,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여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뺑 돌아서 여기도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사업자 전부 리더가 되실 분들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고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뭐 사원 하나 나가면 다른 놈 하나 채우면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 인간 휴먼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이기 때문에 하나가 구멍 하나 찢어지면 다 찢어져요. 자, 다음. 자, 수락석출. 이것은 소동파의 시에서 나온 겁니다. 소동파의 시에 적벽부가 있는데 전 적벽부, 후 적벽부가 있어요. 여기에 적벽부를 두 번 여름에 놀러 가고 가을에 놀러 갔는데, 여름에 놀러 갔을 때는 물이 많이 차 있었어요. 가을에 놀러 가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돌이 드러나 있어. 그래서 시 중에 수락석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빠지자 돌이 드러났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은 일에 흑막이 거치자 그 진상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건 무슨 사업을 하건 뒤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으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돌처럼 드러납니다. 이걸 사필 규정이라고 그럽니다. 사필. 처음에는 꼼수를 쓰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규착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사불범정, 사사로운 것이, 즉 삿된 것이 올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고요. 인과응보는 다 아시죠? 종두둑두,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종과 득과는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는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다시 말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대로 얻고 자기가 배운 대로 그리고 베푸는 대로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계효용 최강 법칙과, 이건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가 한계효용 최강 법칙입니다. 모든 재화를 소비하면 할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추가로 얻는 재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대단히 유명한 법칙이고, 이것이 없이는 현재 경제 정책이나 경제 이론이 되질 않습니다. 모든 경제 정책은 여기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모금이 어떻습니까? 꿀맛이죠. 점점점 소비를 늘려가면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 돌아와요. 그때 딱 그릇을 넣으면 아우 시원해. 그게 그때 한계 효용이 제로예요. 거기다가 이마 더 마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효용이 떨어져요. 만족이 떨어져. 밥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처음에 꿀맛 같다가 점점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면 숟갈을 딱 놓습니다. 그런데 이마 더 먹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재화는 소비하면 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그 효용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두 가지 괴물이 있는데 돈과 권력입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요. 99만 원 가진 놈이 100만 원 채우기 위해서 10만 원 가진 놈한테 만 원 뺏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99만 원 가진 놈은 만 원이 무지무지 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을 채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되듯이 마약은 중독되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나중에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죠. 돈이나 권력도 처음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죠. 그러다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져야 겨우 효과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것의 결말은, 끝은 무엇인가? 바로 이카루스의 추락이. 진시황입니다. 자기 권력을 영원히 그 자식 대대로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갖다 준 게 수은이었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라가 망한 게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왜? 권력을 저 혼자 독점하려고 했고 신하들에게 넘겨주지를, 백성들에게 넘겨주지를 않았어. 그래서 결국 15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남는 것은 무덤밖에 안 남았죠, 지금. 자, 이와 같이 중독의 끝은 바로 자기의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추락하는데 보통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추락한 다음에 아까 그 그림에서 봤다시피 그 사람이 추락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관심을 가진 놈이 한 놈도 없다, 그 말이야. 아이고 잘 됐네 자식 말이야. 까불더니 잘 됐네.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라비린토스에서 탈출을 하실 건데 중형지도를 걷기 바랍니다. 너무 낮게도 말고 너무 성급하게도 말고 중형지도를 걸으면은 젠틀맨으로서 그리고 정승처럼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